엉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구조화예요. 구조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럼 이 구조화가 잘 될 수 있는 것과 잘 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게 도는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월호 사건을 두 가지로 봤어. 관피화 문제. 관료들이 무능했다. 또는 관료들이 무사 아니랬다. 또 하나는 기업들이 뭐가 됐다? 부도덕했다. 그래서 유병호 씨 잡으려고 난리였죠. 그 유병호 씨 무슨 종교재단에 이거 세월호 선주였었잖아. 기업이 그래서 문제가 많으니까 거기같이 단속하겠다. 이게 그 사람들의 본 해결책이었단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좋습니다. 이게 바로 뭐다? 문제를 뭐하는 거다? 구조한다는 의미다. 이제 좀 느낌이 왔어요? 자, 이 시험 문제는 그럼 정책 문제를 구조하는 단계, 당연히 시험에 나오겠죠. 정책 문제를 구조하는 단계는 일단 문제를 감지하고, 문제를 탐색한 뒤에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구체화합니다. 추상화 아닙니다. 자, 그래서 감탄정구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감탄정구. 문제를 감지하고, 탐색하고, 정의하고, 그 다음 구체화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쌤 여기 봐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럼 이제 이렇게 구체화하는 거 또는 정의 내리는 방법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겠죠? 거기 뭐라고 돼 있어? 정책 문제의 구조와 기법. 구조하는 기법이 거기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고,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경계 분석. 우리 깊이 있게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해만 좀 해봐. 이해만. 경계 분석이라는 걸 할 수 있고, 그 다음 어떤 것을 할 수 있어? 그렇죠. 분류 분석. 그 다음 계층 분석, 인과 분석, 계층 분석 이런 거 한다는 거야. 그 다음 유추 분석. 자, 구조하는 것에 대해서 기법, 시험 문제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지만 이게 뭔지만 좀 알면 좋겠죠? 아까 세월호 사건도 왜 그랬는지 잘 모를 때는 처음에 어떻게 했어? 이런 분석을 해보겠죠? 그래서, 자, 쌤 같이 좀 봅시다. 여기 경계 분석 한 장 넘겨봐. 5페이지 보면 경계 분석이란 게 어떻게 하는지 나오죠? 자,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까 원인이 뭔지, 결과가 뭔지 이런 거 알아볼 때 하는 것이 뭐다? 거기 있는 경계 분석이라는 거예요. 경계 분석. 자, 경계 분석은 메타 문제라고 불리는 개별적 문제들의 체계 수준에서 추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포화, 표본, 추출 문제도 도출, 경계 추정 등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포화, 표본, 추출은 어떤 정책에 관해서 의견이 다르다고 알려진 일단의 개인 및 집단과 함께 시작하는 다단계 과정에서 얻어지게 될 수 있다. 이건 너무 간단해. 무슨 말이냐면, 자, 만약에 예를 들면 자,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자, 코로나 정책. 그러면 코로나 정책이면 이것과 관련된 사람들이 의견들이 있겠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의 의견은 거기 한번 봐봐요. 쌤. 정책 이해 관계자 쭉 있고 그다음 메타 문제의 경계라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제한들. 그러면 자 몇 개 제한이 성립할 수 있냐면 처음에는 어때요? 그 사람들마다 제한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지나면 똑같이 그 다들 어느 정도는 유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요구들은 또는 대안들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이렇게 할 거냐? 자, 예를 들면 자, 코로나 같은 경우는 자, 어떤 사람들의 대안을 먼저 살펴보겠어. 자, 그렇죠. 의료. 그러니까 이 방역내과라든가 이런 특히 이런 사람들의 전문가들의 의견 같은 걸 먼저 살펴보겠죠. 그 다음 또 역시 관료들, 자영업자 쭉 살펴본단 말이야. 국민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어때 이제 그 이상은 거의 겹칠 수 없겠죠. 이를테면 자영업자나 소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렇죠? 또는 이렇게 학원 강사 같이 특수 고용직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들의 요구들은 거의 똑같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늘어나겠지. 그러면 몇 가지 의견만 들어. 5사람들의 제안들만 봐서 이들을 가지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낸다. 이게 경계 분석이다 이게. 그래서 거기 경계 분석을 활용한 이민정책 구조에 관한 연구. 여기서는 그런 이민과 관련해서 관계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몇 사람들만 어느 정도만 되면 그 이상은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들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뭐 중앙행정기관 그다음 뭡니까 이민 단기 정착 지원에 대한 것 그다음 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추진과 제도 기반 조성에 관한 것 몇 가지만 이렇게 추려낸단 말이야. 이민 문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죠? 대안들을 추려낼 때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경계 분석이라고 그런다. 쌤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데 이해만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분은 더 쉬워요. 사실은 경계 분석도 하는데 두 번째는 자 분류 분석이라는 거 한번 봐. 분류 분석 같은 경우는 뭐가 심해요? 계층간 불평등 굉장히 심하죠. 그럴 때 최상위 10%가 몇 퍼센트 소득을 차지하느냐, 우리나라 소득의 몇 퍼센트 차지하느냐를 보면 금방 뭘 알 수 있어? 얼마나 불평등한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알아보는 걸 뭐라 그런다? 분류 분석이라고 그런다. 또는 자, 그 밑에가 조금 더 정확한데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이 투표율이 굉장히 낮다. 미국이나 이런 데 또는 유럽 같은 데는 선거율이 낮아서 문제가 많죠. 그러면 왜 낮은지 이걸 알아야 선거율을 높일 수 있겠죠. 투표율을 높일 수 있겠죠. 그럴 때 거기 봐봐. 나이로 분류해봤고 영어로 돼 있어서 좀 그렇죠. 나이로 분류해봤고 그 다음 뭘로 분류해봤어요? 영어가 안 보이네요. 뭐야 쌤 영어가 너무 적게 써져 있어서 안 보여? 자 우리 쌤 잘하시는 사람 여기 뭐라고 돼 있어? 두 번째 고용 여부에 따라서 투표를 할지 여부를 정하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또 어떤 것에 따라서 거기 보니까 그렇죠. 교육 정도 좋습니다. 우리 쌤 영어는 굉장히 잘하실 것 같네. 교육 정도 그 다음 마지막에 무엇에 따라서 네? 수입 그러니까 이렇게 이
소득의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해보고, 그래서 대강 해보니까 나이는 보니까 젊을수록 투표 안 하네, 투표율이 낮네, 그쵸? 그 다음 고용 여부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고용된 사람보다 비고용된 사람들이 투표율이 낮네. 그 다음 교육 정도는 이 교육이 낮을수록 투표율이 낮네. 높을수록입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뭘 할 수 있겠어? 일단은 우리가 자 여기 이제 정책이 투표율 제고라고 한다면 투표율이 어떤 사람이 낮는지 현황 분석할 수 있겠어 없겠어? 그래서 왜 낮은지 원인 찾고 뭐 할 수 있겠어? 어떻게 하면 대안을 찾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 걸 뭐라 그런다? 분류 분석이라 한다. 분류 분석은 여기하고 차이가 없잖아. 그쵸? 구분하는 범주는 똑같잖아. 수준이. 근데 계층 분석은 딱 보니까 분류 수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 계층으로 되어 있겠죠? 자, 계층 분석 봐봐. 계층 분석. 계층 분석은 자 화재 대책에 대해서 나온다면 뭐라고 돼 있어? 화재 대책에 대해서 인간 행동이냐 비인간 사건이냐, 인간 행동에는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 이렇게 쭉 나누어서 화재 대책에 대한 정책을 세우는 걸 뭐라 그런다? 계층 분석이라고 그런다. 자,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그래도 뭘로 돼 있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유추 분석은 뭐냐면, 자, 선생님 4번 유추 분석 보니까 우리 코로나가 있었어. 그런데 코로나하고 비슷한 사태들이 뭐가 있었어? 거기 있는 것처럼 2003년에 사스, 2008년에 신종플루, 2015년에 메르스 사태, 이때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것을 비슷한 것을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걸 유추 분석이라고 한단 말이야. 자, 다시 한번 봐. 우리 쌤들이 자, 이 정부에서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코로나 사태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데 이렇게 할 수는 없어. 경계 분석 이것도 잘 안 돼. 그럴 때 뭐 할 수 있겠어? 이것과 비슷한 걸 가지고 그때 어땠는지 보고 대책을 세울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유추 분석이라고 한다. 자,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다 많이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거기 있는 경계, 분류 분석, 인과 분석, 유추 분석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죠. 나머지도 쌤 크게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그런 게 있다는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책을 분석할 때 자, 물론 정책 분석할 때 여러 가지 의의 이런 거 중요하지만 정책 분석을 뭐 하는 것, 구조화하는 것, 옛날에 이걸 정의 내리는 것 이렇게 표현했어요. 구조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구조화에서 중요한 건 일단 구조화의 유형은 어떻다, 구조화가 잘 되는 것, 구조화가 구조할 수 없는, 구조화가 힘든 거, 뭐 여러 가지 세 가지 형태로 나눈다고 그랬죠, 더니. 그 다음 구조화의 어떤 거, 절차, 구조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절차, 그 다음 그 기법,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한번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거기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우리가 오늘 나눠드린 거 문제에서 그 제일 위에 17번이라고 되어 있는 데 있죠? 제일 위에. 지난주에 못 푼 문제부터 한다고 그랬죠? 자, 선생님 그 문제 풀어봐. 정책 문제에 있어서 문제 구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자, 구조화에 대해서 옳지 않는가 하면 빨리 고른다면 몇 번? 3번 좋습니다. 딩동댕. 3번을 고쳐보시면
자, 3번을 고쳐보면 문제의 감지. 감지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 탐색. 그 다음 문제를 정의 내리고. 그 다음 또 틀렸죠. 문제를 추상화하는 게 아니라 구체화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문제 인지, 그 다음 어떤 거? 문제를 보여보는 거, 탐색, 문제를 그 다음 정의 내리고, 문제를 구체화한다. 이게 구조화의 뭐라고 그랬어? 순서, 절차라고 그랬어. 여기 3번 뭐라고 돼 있어? 문제의 구조화 방법으로는 경계 분석, 분류 분석, 가정 분석 등이 있다.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올 확률이 좀 있으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다. 이 문제는 이제 다 알겠죠? 자,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그런 문제들이 나왔고. 자, 그 다음 50번 목표 설정은 조금 넘어갑시다. 계속해서 순서상 보려면 그 다음 이제 51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구조한 뒤에 이제 대안을 뭐 하겠어? 대안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원인이 뭔지 대강 이렇게 원인이 어떤 거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대강만 이렇게 알아봤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대안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게 51페이지에 나와 있다. 그래서 정책 대안의 탐색, 아까 뭐 한다 그랬어? 우리가 정책에 인지해서 문제가 인지하고 그 다음 하는 게 문제를 탐색한다고 그랬죠. 문제를 탐색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 계관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자, 지금 아까 문제 인지는 이미 했다 합시다. 인지는 뭐 문제가 있으면 문제 인지되는 거니까. 그 다음 문제 탐색해야 되는 단계죠. 지금 탐색해야 되는 단계에서 보니까, 자, 정책 대안,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 채택 가능한 정책 수단 중 하나를 지칭하는 용어다. 정책 대안은. 그 다음 정책 대안을 탐색한다는 건 이런 정책 수단을 뭐 한다? 알아보는 것을 탐색이라고 하겠죠. 자, 아까 세월호에 있어서의, 자, 뭐였어? 대안들. 그럴 때, 어떤 거, 부처들을 개편한다. 부처의 개편, 이런 것들. 아까 1페이지, 뭐에서 나왔어? 우리가 자료에서 보면, 세월호 문제에서 대안들이 뭐가 있었어? 쌤, 대안들이. 정부조직 개편, 공직사회 개혁, 이런 것들이 다 대안이죠. 아까 1페이지. 여기 원인을 찾았고 대안을 쭉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거기 있는 것처럼 정책 대안을 뭐 한다? 탐색해 본다 이 말이야. 네? 물론 이제 여기는 탐색이 다 끝나고 이렇게 나온 거고, 그 다음 정책 대안의 원천. 그러면 어떤 걸로 이게 대안을 만들까? 어떻게 대안이 나올까? 그렇죠? 자, 쌤, 잘 봐봐. 세월호가 무사 아닐 때문에 그랬대. 관료들의. 그럼 어떤 대안을 짜야 되는데, 그럼 관료들의 무사 안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에는 어떤 것들이 재료로 쓸 수 있겠어?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과거 정책 사례, 외국에는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 그것도 없으면 정책 모형을 만들겠죠. 그것도 없으면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자, 봐봐. 자, 세월호 사건이 있습니다. 뭐 때문이다? 공무원의 복지 부동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안을 세우려고 할 때, 옛날에 복지 부동할 때 어떤 대안들이 있었는가 살펴볼 수 있겠죠. 미국이나 선진 국가들이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 뭐가 있겠어? 우리가 모형을 제작해서 그 모형으로 여러 가지 실험해 볼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어쩔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 물어보는 거야. 그냥 전문가들에게 브레인스토밍 한다든가, 그러니까 또는 정책 델파를 쓴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주관적 방법을 한다. 자, 거기 정책 대안의 결과 예측의 방법에서는 자, 뭐 할 수 있다? 투사, 예견, 그다음 추측 세 가지를 한다. 투사, 예견, 추측. 그래서 투사라는 건 추세 연장적, 시계열적 예측을 하는 거고, 그다음 인과관계 뭡니까? 예견은 이론적, 인과관계적 예측을 하는 거고, 추측은 직관적, 주관적 예측을 하는 거. 그렇죠? 자, 솔직히 어떻게 대안일지 어떻게 할 거야? 대안일지 어떻게 알겠어?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해보는 거냐? 먼저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려야 되잖아.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거기 있는 것처럼 뭘 해보는 거? 투사해보는 거. 즉 시계열적으로 예측해보는 거. 자, 잠시만 가봅시다. 자, 52페이지에 있는 시계열적 예측. 지금 좀 느낌 보여요? 어떻게 예측한다는 거? 시계열적 예측 이렇게 쭉 되면. 자, 우리 쌤. 물가 문제를 예측한다. 그러면 물가는 반드시 이렇게 쭉 올해보다 내년에 올라가겠죠. 예측을. 자, 좋습니다. 그거 말고 내가 합시다. 우리가 장마 또는 홍수 이거 요즘 엄청 심하잖아. 그쵸? 비가 오더라도 옛날하고 다르게 오죠? 그러니까 뭘 감당할 수 있는 장마가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장마의 횟수가 어때요? 횟수가 옛날에는 뭐 조금밖에 안 됐는데 점차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대책을 지금 감당할 수 없으니까 조금 느리고 용량도 느리고 이렇게 비가 강수량이 계속 이렇게 한꺼번에 내리는 강수량이 커진다. 그건 시계열적으로 쭉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걸 통해서 예측하는 것을 우리가 시계열적 예측이라고 그래요. 올해, 내년 이렇게 쭉 해서 예측하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시계열적 예측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건 예측하는 방법이야, 쌤. 그 다음, 쌤, 두 번째가 어떤 걸로 예측한다고 돼 있어? 이론적, 인과관계적으로 예측한다고 돼 있죠? 그렇죠? 이럴 때 주로 많이 쓰는 게 회귀분석이에요. 회귀분석. 또는 선형계획이나 회귀분석이라는 거예요. 회귀분석. 그렇죠? 자, 이건 자, 이 봐봐. 만약에 내년도에 얼마를 팔 거냐? 얼마를 우리 추운데 선생님들이 아이스크림 공장 사장이라고 그래봐. 내년에 얼마를 팔 거냐? 얼마를 해놔야 될 걸. 너무 많이 생산해 놓으면 어때? 완전히 폐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 적게 생산하면 또 힘들겠죠. 제대로 못 벌죠. 그럴 때 봤더니 온도하고 아이스크림 소비량이 0.8이 상관관계가 있더라. 또는 0.8의 관계가 있더라. 옛날부터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면 온도가 1도 내려갈 때는 얼마면 평균 온도가 얼마 떨어졌는지 보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약 80% 증가시키고 1도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 80% 정도 0.8에 상관있으니까 증가시키거나 이러면 되겠죠. 이렇게 알아보는 걸 우리가 예견이라고 해요. 회귀분석 같은 거. 근데 시험에는 안 나와요. 이거 걱정하지 마.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지금 선생님들은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한 장 넘기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완전히 뭐야. 세 번째. 자, 우리 51페이지 보면 추측이라는 게 있죠. 직관적, 주관적 예측. 이게 시험에는 제일 잘 나와. 자, 쌤, 코로나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되면, 자, 쌤 봐봐. 코로나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2024년 코로나 대책을 세우려고 그래. 그러면 그 2022년부터 우리 코로나였나요? 1년부터? 21년보다 코로나가 어떤 추세를 거쳤는지 이걸 보면서 뭐 할 수 있겠어? 예측할 수도 있겠죠? 또는 자, 코로나가 변이 가능성이 얼마나 높고 그 변이 가능성 때문에 어떻게 코로나가 얼마나 증식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예견이 된다면 회귀 분석을 통해서 얼마나 상관이 있는지 계산해서 예측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냥 이런 자료들이 아예 없고 막막해. 그럴 때는 뭘 쓰겠어? 주관적인 걸 쓴단 말이야. 그때 대표적인 게 델파이 기법이에요. 델파이 기법. 시험에는 거의 대부분 뭘로 나온다? 델파이 기법. 세 번째가 제일 많이 나온다. 자, 그러면 체크만 한번 해봅시다. 자, 대안을 탐색하려고 합니다. 제가 대안을 탐색합니다. 대안을 탐색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세 가지는 시계열적으로 예측해서 내년도 어느 정도 될 거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 쌤 다시 한번 봐봐. 병상을 마련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럼 2021년도 중증 환자가 몇 명, 2022, 2023 쭉 보니까 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응급병동, 코로나 응급병동을 마련할 수도 있겠죠. 이런 건 시계열적으로 본다고 그래서 첫 번째, 시계열적.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어떤 걸 지금 코로나를 연구한 사람들이 회귀 분석을 해봤어. 자, 회귀 분석을 해봐서 보니까 코로나 한 명이 코로나가 걸리고 이 코로나가 중환자로 갈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코로나 발생하고 중환자 발생률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봤더니 뭐 0.3이었다. 0.2였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겠죠? 그게 두 번째 방법이야. 그런데 인과관계를 통해서 세 번째 방법은 그냥 애따 모르겠다 다 몰라. 그러니까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는 방법.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이 뭐가 된다? 추측의 방법이고 제일 많이 시험에는 나온다. 자,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다행히. 구체적으로. 근데 어떤 게 있다는 건 알 수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자, 조금 이따 문제를 통해서 좀 살펴보겠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 예를 들자면 무슨 이야기인지는 대강 알겠죠? 무슨 이야기인지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석법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요? 일단 제일 나중에 있는 거 추측. 특히 추측에서 어떤 거? 델파이 기법 또는 정책 델파이 기법. 이게 많이 나온다. 일단 이 정도는 알아두시길 바라고. 시계열적 추측의 제일 대표적인 게 뭐다? 52페이지에 있는 거. 대표적인 거, 시계열 예측의 유형에서 대표적인 거, 그러면 선형 경향 추정. 선형 경향 추정. 그렇죠? 이거 많이 나온다. 일단 체크해 놓으십시오. 선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곡선이 아니라 직선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선형 경향 추정은 거기 있는 그래프 중에서
자, 트렌드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위에 있는 그래프 중에서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도 트렌드는 어떻게 되고 있어? 쭉 올라가고 있는 추세죠? 물론 무엇에 따라? 순환 요인이나 계절 요인이나 불규칙 요인들이 있어서 조금씩은 변동이 되지만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선형 경향 추정이라 그러고 두 번째 예견에서는 두 번째 방법인 예견에서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54페이지 보면 의사결정나무 분석, 의사결정 기법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나옵니다. 의사결정 기법. 의사결정 분석은요, 여기 우리 계층 분석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계층 분석. 그렇죠? 자, 은행에서 돈 빌려줄 때 어떻게 빌려줘요? 대출해 주려고 할 때. 이 사람이 고용됐냐? 고용이 됐느냐? yes, no.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의사결정. 그러면 yes로 가면 일단 대출 가능성 좀 있죠? 그렇죠? 그 사람이 그 다음 뭐 일단 40대 이하냐? 이상이냐? 40대 이상은 갚을 확률이 좀 어렵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yes 하면 또 no 이런 식으로 쪼개서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의사결정표라고 그래요. 의사결정표. 그렇죠? 자, 조금 더 한 번만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는 두 대표적인 의사결정표가 많이 쓰입니다. 자, 세 번째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라고요? 거기 자, 우리가 추측하는 거, 주관적으로 추측하는 거.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쓰는 게 전통적 델파이 기법, 그다음 정책적 델파이 기법. 선생님, 델파이 기법 꼭 알아두시기 합니다. 델파이 기법은 시험에 많이 나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건 이런 거였어요. 자,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지 델파이 기법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에게 밑줄 쳐져 있죠? 전문가들. 자, 55. 토론 없이 서면으로 질문을 구조화된 질문지입니다.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해서 의뢰하고 완전히 뭘 한다? 익명성을 갖도록 합니다. 이를 반복, 종합하여 예측 결과를 도출하는 기법. 전문가 직관에 의지하는 주관적이지만 적실성 있는 미래 예측 기법이고 랜드 연구소에서 개발했습니다. 랜드 연구소에서 개발했다는 것도 기출문제로 많이 나왔어요, 사실. 이거 뭐 중요한 거 아닌데 기출문제로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미래의 학교는 대규모화 될 거야, 소규모화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교육 전문가들이 있겠죠? 이분들에 대해서, 물론 이거 하나만 물어보는 거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거하고 미래의 학교는 AI가 교사를 완전히 대체할 건가? 아니면 이 AI가 공존할 건가? 아니면 AI는 뭐가 돼 있어? 많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같이 인간 교사로만 남을 것인가?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물어보면 자, 커질 게 대규모화된가 소규모화될 것이냐 물어보면 여기 있는 전문가들이 대답을 해주는 거죠.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전문가들.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어떤 대답을 했는지 뭘로 한다? 익명성을 보장한다. 누가 뭐 했는지를 말하지 않는단 말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봐. 문제 해결하는 대한 질문서를 만들어서 응답자들에게 보내고 응답자들은 각자 따로 응답을 기록해서 반송해주고 응답을 요약해서 종합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응답자들에게 다시 보낸다. 자, 만약에 이 사람이 뭐 해준다고 그랬어? 커진다고 그랬는데, 한 8명은 뭐 해준다고 그랬다? 적어진다고 그랬고, 대부분은 적어진다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은 어떠냐고 다시 보낸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응답자들의 응답을, 종합 직기한 보고서를 평가하고 그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이때 각자의 본래 응답을 뭐 하기도 해? 수정하기도 하죠. 아, 그래요? 내가 생각하기도 조금은 제가 이 부분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좀 줄어들기는 줄어들 것 같다. 뭐 이렇게 바꾸겠죠. 바꿀 수도 있다. 해결 방안 서열을 결정하는 데 있어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환류 과정, 피드백 과정을 계속 거쳐서 되풀이하다 보면 마지막 환류 보고서를 만들고 이 보고서는 의뢰자인 조직의 책임자뿐만 아니라 응답자에게도 보내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 우리 쌤이 교육부에 갔다 그러면 2040 보고서를 만들어래. 3040 2030년, 40년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질 건지 대강 예측해서 방법을 만들어래. 그럼 3040년에 교육이 어떻게 될 건지 현황을 알아야 이거 대책을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대안 탐색해봐야 되겠잖아. 그럴 때 전문가들에게 보낸다.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뭐다? 전통적 델파의 기법이고 특징은 그래서 익명성이고 방금 반복적이죠. 다음 통제의 완료 계속의 피드백 좋죠. 그 다음 응답을 통계에서 처리할 때 응답률은 몇 명이고 제일 많이 응답한 게 몇 명이 어디에 제일 많이 응답했고 그 다음 중위수 중간수는 어떤 거고 평균은 어떤 거고 이런 것들이 평균 어느 정도고 이런 것들을 형태로 처리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전문가를 합의한다. 그쵸? 그럴 때 장점은 익명성 위주로 솔직하게 견해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해주며 대면 토론할 때 마이크 잡으면 안 놓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의 어떤 부분은 독주를 방지할 수 있겠고 그 단점은 일단 전문가 선정이 어렵죠. 그다음 전문가들의 자질함양, 책임감, 대표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개인의 주관적 판단의 의존으로 과학성과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겠고 질문 방식에 따라 응답의 조작 가능성이 있겠고 그렇죠? 그런데 쌤 하나 물어볼게요. 왜 익명성을 우리 많이 추구하냐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익명성을 추구했을 때 장점이 뭐냐면 여기 이렇게 전문가들 했는데 익명성을 안 하면 A 교수가 자기 지도 교수야. 그럼 솔직하게 말할 수 있겠어 없겠어? 지도교수한테 대든다고 생각이 인상됐으면 안 되니까 지도교수가 이런 입장 표명했다 그러면 자기들 다 알고 있으니까 누가 뭔 말했는지 알고 있으니까 글로 따라가려고 하겠죠. 솔직하게 대답 못 하겠죠. 그래서 익명성을 주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보다 정책 델파의 기법이다. 무슨 말씀인지는 미안해. 전통적 델파의 기법이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한번 간단히 여기를 확인하는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18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18번 그리스 현인들이 미래를 예견하는 아폴로 신전에 위치한 도시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다. 델파이 1948년 미국 랜드 연구소의 연구진에 의해 개발되어 공공부문이나 민간 부문의 예측 활동에서 활용된다. 원칙이 아닌 것. 조건부 확률과 교차 영향행렬의 적용. 이 말은 해본 적이 없죠? 뒤에
쌤 곧 나오는 부분에 있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교차 영향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 익명성 보장과 반복 맞죠? 총재된 환류와 응답의 통계 방금 환류해 준다 그랬죠? 그다음 응답에 통계 처리해 준다 그랬죠? 그다음 전문가 합의 맞죠? 자, 그래서 이런 델파의 기법 문제가 사실은 시험에 즉 여기서는 한 문제를 일단 대표적인 문제로 냈는데 시험이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물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비용 편입 분석인데 그것과 그것보다는 조금 적게 나오지만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이제 정책 델파이까지만 살짝 보고 우리가 아까 전통적 델파이 했었죠. 그러면 정책 델파이는 어떤 거 하는가? 이건 뭐하고 차이만 이야기하면 되겠어? 전통적 델파이하고 차이만 생각하면 되겠죠? 거기 정책 델파이는 전통적 델파이의 한계를 극복해서 정책 문제의 복잡성에 맞는 새로운 절차를 만들어내려는 시도로 창안됐다. 그렇죠? 그 다음 거기 있는 것처럼 반복과 통제된 환류라는 델파이 원칙에 기반하되 참여자의 범위, 통계 처리 방식 등의 새로운 원칙을 추가했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자, 아까 정책 델파이가 식견이 있는 다수 창도자인데 참여자들 전문성 자체보다는 이해관계 식견의 바탕을 두는 여러 상황을 대표하는 주창자들이 선정됨에 따라 일반적 델파이와 달리 개인의 이해관계나 가치 판단이 개입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문가 말고도 그것과 식견이 있거나 관련되면 한다. 여기 봐봐요. 아까 2030년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했을 때 학부모 관련성 있죠? 또는 교육 전문가 아니더라도 미래학자 같은 경우는 참고하게 한단 말이에요. 식견이 있으니까. 그 다음 선택적 아까는 완전히 임명성이었는데 선택적 임명성이다. 예측의 초기 단계만 임명으로 응답하고 정책 대안에 관한 주장들이 표면화된 이유는 참여자들 간의 공개적 토론까지 허용해. 토론 양극화된 통계 처리를 해준다. 아까는 중위수, 평균, 최빈수 이것만 중립적인 것만 가장 많이 말한 것만 이야기했다면 뭘 또 이야기한다. 양극단의 이야기도 해준단 말이야. 통계적 처리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자 거기 뭐라고 돼 있었어요? 구성된 갈등, 창의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갈등은 불가피할 거라는 전제에서 의견 대리를 활용해서 정책 델파의 결과는 제한이 없음, 합의를 이룰 수 있고 갈등이 그러니까 아까는 합의를 이루려고 했다면 이번에는 뭐 꼭 합의를 바라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까는 쌤 중위수라는 건 혹시 우리 쌤들 최빈치, 중앙치, 평균 이런 거 알아? 사실은 그런 말은 가장 많이 여기 이렇게 정규분포가 이렇게 됐을 경우는 중위치 최빈치, 중앙치, 평균 다 겹쳐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주로 이야기해 준단 말이에요. 누가 제일 많이 말했는가 이것만. 근데 이번에는 여기 있는 거 이런 이야기한 것까지 다 제시해 준단 말이에요. 꼭 합의 이것만 이야기했다는 건 점점 이렇게 합의로 이끌어 가려고 한 거겠죠. 그래서 중위수 말고도 극단적인 값도 이야기해 준다. 여기까지가 일단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쌤 좀 쉬려고 그러는데 자 지금까지 어떤 거 배웠는지 대강 알겠어? 자 정책 문제가 있다. 정책 문제가 있으면 자 세월호가 일어났어. 우리가 이 이태원 사건이 일어났어.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 일단 감지했으니까
이거 어떤 문제인지 먼저 구조화를 좀 시켜, 제가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 구조화 시켜야 되겠죠? 10월 29일 날 선생님들도 굉장히 당황했잖아. 갑자기 왜? 이럴 때 어떻게 일어났는지 구조화 시켜보고 난 뒤에 구조화에 따라서 점차 어떻게 한다고 문제가 감지됐으니까 문제를 탐색해 봐야 되겠죠. 문제의 원인이 도대체 뭐고 대안 또 어떤 것이 있고 문제의 원인 어느 정도 구조하면서 파악할 수 있었겠지만 새로운 대안을 이렇게 탐색을 해야 되겠죠. 탐색할 때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그 대안이 어떻게 결과로 빚어질지는 모르니까 미래를 예측해야 되겠죠. 그럴 때 시계열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인과관계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거고 아예 잘 모르겠으니까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주관적으로 추측. 그렇죠? 그런데 시험은 시험은 제일 많이 나온 게보다 주관적 추측을 하는 델파이 기법, 정책 델파이 기법, 브레인스토밍 곧 하겠지만 쉬었다 하겠지만 브레인스토밍 기법 등이 있다. 여기까지 했죠. 그럴 때 하나만 더. 이 구조할 때 우리가 구조하는 절차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 문제를 인지하고 탐색하고 정의하고 그다음 구체화하고 이런 게 있다고 그랬죠. 그럼 구조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다? 경계 분석해보고, 그렇죠? 그다음 또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 분류해보고 또는 계층으로 분류 분석, 계층 분석, 그다음 유추 분석, 가정 분석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죠. 여기까지 이해는 됐어요?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